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창민입니다. 우선 조선기자재 산업을 보통 공학으로만 많이 접근을 하셔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되게 저로서는 되게 반가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것들 위주로 아마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경쟁국 3개국을 비교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조선기자재 산업의 품질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 세션은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 수출 현황, 그리고 한중일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 비교,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품질 경쟁력 변화로 총 3개 파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 현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HS 코드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빈약합니다. HS 코드 구성 자체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항해용 장비, 뭐 친환경 스마트 이런 장비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는 이게 왜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현재 조선기자재 산업의 HS 코드는 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MTI 코드 체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MTI 코드 체계를 따르는데 거기 분류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여객선, 화물선, 어선 이렇게 막 나가게 되고, 조선기자재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전기터빈, 가스터빈, 불꽃 저마식 엔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압축 저마식 엔진과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것들이 전부 선박용 부품으로 하나로 다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해야 뒤에 얘기들이 아마 와닿으실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선박용 전기터빈, 가스터빈, 불꽃 저마식 엔진, 압축 저마식 엔진 선박용 부품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여기는 뭐 다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선박용 부품에는 닷, 펌프, 대리, 크레인, 여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기타 분류되지 않은 선박 및 어업용 기기, 이게 기업들이 수출할 때 본인들이 그냥 HS 코드를 잡아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지러운 게 되고, 추진기 블레이드, 그리고 항해용 측정기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 자료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이고, 분석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MTI 분류에 따른 HS 코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되고, 자료 수집은 관세청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모든 자료들을 합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에 지금 구분도 안 되는 지금 이것들이 전기터빈, 가스터빈, 그리고 불꽃 저마식 엔진, 이쪽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싹 빼고 나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품목별 수출을 보시면 압축 저마식 엔진이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선박용 부품은 수출이 되게 미약합니다. 사실은 분목은 많은데 되게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은 수출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부라든지 이런 여러 유관단체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최근에야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수출이 안 된다라고만 말을 하는데,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도대체 왜 안 되냐라고 저희 기관에 물어보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연구된 자료가 없고, 조선기자재 산업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공학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제한된 자료지만 이 연구를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한 겁니다.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분석 자료는 MTI 분류에 따라 HS 코드인데, 아까 앞에서 수출 자료에서는 10단위 기준 67개 품목을 썼는데, 여기서는 6개 단위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도 대한민국 관세청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센터라고 국제 물류 HS 코드 전체 자료를 다 통과하는 쪽에서 받게 되는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HS 코드가 6자리까지는 인터내셔널 코드고요. 뒤에 7, 8, 90번이 로컬 코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보시면 한중일 국가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컬 코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 데이터가 맞지가 않습니다. 품목이. 그래서 인터내셔널 코드인 6개 단위 6디지트까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실 때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분석 품목의 한계인데, 조선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 구현을 위한 장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분류 체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걸 극복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지금 MTI 분류 체계가 지금 이걸 반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HS 코드도 MTI 분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DAT, 압축 점화식 엔진, 부분품, 그리고 추진기 블레이드, 계측기, 이렇게 5가지 품목으로만 분석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아시고 본 세미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수출하고 있는 국가 탑5 나라들입니다.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멕시코,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가 나가는데, 이건 뭐 사실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 내용입니다. 한중일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 현황인데, 지금 아까 그쪽은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뽑은 10단위 HS 코드로 자료를 뽑은 거고, 이건 6개 단위로 제한해서 아까 품목을 제한했던 그 수출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의 수출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건 일본의 조선기자재 수출 경쟁력이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실제 데이터로, 결과로 이게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여기 우리나라 수출량 그리고 중국의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대신에 일본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변동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연구의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그래프가 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니까, 그 RSCA라는 게 그 전체적인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가장 강한 게 1, 가장 약한 게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0은 비교 우위, 비교 저리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고, 양으로 올라갈수록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일본 거를 보시면 일본은 꾸준히 높은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비교 열의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비교 우위로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경쟁력 저하 단계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입니다. 연구 데이터가 시작된 여기 2001년을 보시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0.67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격차가 0.47인데, 지금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이 2017년 여기를 보시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0.21로 확 줄게 됩니다. 확 주는 대신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0.50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이 조금씩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금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따라왔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품목별 수출 경쟁력 결과입니다. 이 우리나라 결과를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 압축 저마식 엔진에서는 0.63, 0.77, 0.72 이게 분석 전기간이고요. 이게 최근 10년, 이게 최근 5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값이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거는 최근에 경쟁력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압축 저마식 엔진 부품 같은 경우에도 전기간에서는 비교열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경쟁력을 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측기류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측기류 같은 경우에는 압축 저마식 부분보다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 쪽에 조금 더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프로펠러 추진기 블레이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추진기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운항 효율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압축 저마식 엔진과 부분품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 이런 거에는 선박의 스마트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율운항 구현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류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또는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개발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닷에서 경쟁력이 아주 강합니다. 중국은. 반면에 지금 압축 저마식 엔진 부분품에서는 여기 보시면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프로펠러와 추진기 블레이드 그리고 계측기류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이쪽에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자국 선박에 자국 기자재를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확실하게 개런티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또 기술 개발의 동력으로 다시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직까지 중국은 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금속 가공품, 단순 금속 가공품 여기가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명확합니다. 닷을 빼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닷은 뭐 일본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쓰는 품목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출 경쟁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저마식 엔진 부분품, 그리고 계측기류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 블레이드, 프로펠러 이쪽 부분에서는 최근에 수출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금속 가공 제품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 보통 우리가 하이테크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하이테크 부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쪽 부품들에서 모두 수출 경쟁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산업계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일본의 품질이라든지 경쟁력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하면 지금 이건데,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 한국, 중국, 일본 아까 앞에서 봤던 그것들을 지금 한 번에 한 표로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한 거고, 지금 여기가 저 조금 보시기에 좀 복잡하신 부분인데 수출국이고요. 여기가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수출 경쟁력이 강한 부분,
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씩 보시면 우선 이해하기 쉬운 중국부터 보시면 중국은 한국, 일본에 대해서 닷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닷과 압축 점화식 엔진 그리고 프로펠러 추진기 블레이드 여기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닷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건 중국의 닷 경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닷이 완성품이 아니고 금속 가공품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닷에서 수출 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닷 완제품이 아니고 금속 원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HS 코드 분류상 6단위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을 상대로는 뭐 닷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심각한 비교 열의 상태고요. 압축 점화식 엔진과 계측기류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 압축 점화식 엔진 부분품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심각한 비교 열의 상태가 있는데, 이건 중국이 압축 점화식 엔진의 완제품을 현재 만들지는 못하는 상태인데도 부품에서는 꾸준히 자국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닷, 압축 점화식 엔진, 추진기 블레이드, 계측기류 모두 비교 열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는 조선 기자재 품목을 대부분 수출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압축 점화식 엔진 부분품에서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마 압축 점화식 엔진 자체를 일본에서 만들 때 우리나라 부품이 조금씩 쓰이는 그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출을 하고 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을 사실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전 품목에서 꽤 수출을 많이 하고 재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 표로 요약을 하면,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국이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강세를 가지는 품목들, 압축 점화식 엔진과 계측기류,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은 닷, 그리고 한국이 일본으로 가는 건 압축 점화식 엔진 부분품,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오는 건 엔진과 블레이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상호간에 압축 점화식 엔진 추진기 블레이드 계측기류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고요. 중국에서는 닷과 추진기 블레이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추진기 블레이드가 양쪽에 지금 다 잡혀 있는데, 지금 추진기 블레이드가 양쪽에 다 잡힌 이유는 저걸 데이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고가품 쪽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건 아무래도 조금 단가가 낮은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양쪽이 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서로 특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에 나왔던 이 얘기들은 제가 그 앞에 전에 했었던 연구 결과고요. 지금 이걸 하고 나니까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걸 하고 나니 도대체 수출 경쟁력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해라 라는 요구가 다시 또 저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의 품질이 과연 문제가 있는가, 이거 먼저 짚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코트라 쪽에서 이 세미나 전에 자료 배포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 세미나 전에 자료 배포는 조금 어렵다. 그 이유가 지금 이게 연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연구가 끝난 게 아니라서 분석의 한계,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의 논리적인 점프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이후에,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이 연구, 이 자료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자료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코트라 쪽에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아시고 이걸 이제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이건 최근 연구라서 22년까지 데이터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분석 기간이 2008년부터인 이유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금융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산업 입장에서는 그때의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 산업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곤두박질을 치는과 동시에 버틸 여력이 없었던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먼저 막 쓰러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어서 2008년부터로 분석 기간을 잡았고요. 분석 자료는 MTI 분류 체계에 따른 HS 코드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TI 분류에 따른 한계는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있고, 앞에 연구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10단위 기준의 67개 품목을 다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에 한중일 국가 간 비교에서는 로컬 코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변화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컬 코드를 다 쓰는 게 분석의 세밀함, 디테일에서 오히려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10단위 기준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해석을 위해서 클락슨 리서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결과를 이 데이터에 빗대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의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설이 수출량이 증가할수록 품질 변화 경향이 명확히 나타날 것이다. 이건데, 수출량이 적다는 건 산업 전반이 아닌 일부 기업에 의한 수출이 가능성이 높아서 산업의 품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수출량이 증가가 하면 산업의 전반적인 수출이 증가하는 거므로 품질 변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가설을 세운 이유는 그 전에 나와 있던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사실 수출 데이터가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조합 계시는데 한국조합이 발행하는 수출 데이터가 그나마 있고요.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전에 한국조합에 문의한 결과 일부 기업의 데이터가 사실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량이 적다라는 건 앞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한국조합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일부 기업이 거의 그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이나 경제학 이론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론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설 2번이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잔량 증감과 조선기자재 수출품의 품질 변화는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국내 조선산업이 가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고품질의 조선기자재가 국내 산업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량이 감소하면 국내에 공급되던 고품질의 조선기자재가 이제는 수출로 판로가 전환돼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수출품의 품질 향상으로 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서 중요한 전제는 품질 변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그 품질 변화는 보통 그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품질 자체가 향상되는 경우가 있고, 상품군 내에서 비싼 제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싼 제품이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많이 들어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비싼 제품으로 상품이 대체가 되는 경우, 그러면 품질 증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연구에서의 품질 변화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하나의 상품이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고 상품군 내에서 고가 상품으로 대체가 일어나서 품질이 향상되느냐,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조선기자재 개별 품목에 대해서 품질 변화를 체크할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까도 여기서도 한계로 지적이 된 부분인데, 현재 조선기자재 분류 체계 자체가 굉장히 옛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통계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조차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고, 그 품목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팩터들, 변수들이 되는데, 그 변수들을 뽑아내는 것도 지금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하나의 코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가품이 저가품을 대체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기술이 많이 들어간 고품질의 제품이 더 비싼 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통념적인 그런 전제하에 품질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전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제한,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분류 체계상의 HS 코드상의 한계, 그런 걸 통해서 품질 변화를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가설의 핵심 부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선산업을 바치고 있는 조선기자재의 품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선소 자체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결국 조선산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산업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나 항공우주 산업처럼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부품 산업의 품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최종 완성품의 품질이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의 품질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품질과 직결된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조선산업의 수주 잔량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잘 만들고 있는 이 고품질의 조선기자재가 국내 판로가 없어지게 되면 수출로 돌릴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우리나라 현대, 대우, 삼성에 납품하던 거를 그쪽에 납품을 이제 못하니 수출할 때 과거에는 100원짜리 팔던 거 지금은 국내에 납품하던 150원짜리를 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정의했었던 품질 변화의 정의에 따라서 수출품의 품질이 올라가는 것으로 결국에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씩 보시면, 우선 조선기자재 수출품의 품목별 품질 경쟁력 변화입니다. 선박용 압축 점화식 엔진, 그리고 압축 점화식 엔진 부분품, 그리고 선박용 부품인데, 지금 압축 점화식 엔진과 부분품의 품질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0이 품질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양의 값이 전년 대비 올해의 품질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값은, 값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수출품의 품질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얘네들은 지금 압축 점화식 엔진과 부분품입니다. 압축 점화식 엔진 품질 변화는 최고 0.0531, 최저 마이너스 0.0394, 압축 점화식 부분품 역시 최고 0.0268, 최저 마이너스 0.0426, 품질 변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없고, 의미가 있는 부분은 선박용 부품입니다. 선박용 부품은 상대적으로 품질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최고 최저치를 봐도 그렇고 구간별 등락, 이걸 보셔도 품질 변화가 여기서는 꽤 유의미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압축 점화식 엔진이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거는 아까 여기에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840810, 지금 작아서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99번으로 시작하는 여기하고 10번으로 시작하는 여기가 그 상품의 대체라기보다는 상품의
출력별 구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품과 이 상품이 하나의 상품군으로는 묶여 있는데 지금 이 상품은 저출력, 중간출력, 고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응되게 되는데 목적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저출력 엔진이 필요한 곳이 있고 고출력 엔진이 필요한 게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엔진이 필요한 곳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게 하나의 상품군으로는 묶여 있지만 지금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세부적으로는 독립된 상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상품 간 고가품 대체라는 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선박용 부품을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 돈이 되는 고가품을 많이 팔게 되면 품질 변화가 올라가게 되고요. 돈이 안 되는 저가품을 팔게 되면 품질이 낮은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품질 변화가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 압축 저마식 엔진과 부분품에서는 개별 HS 코드가 사실은 독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품질 변화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주요 분석 대상은 선박용 부품이 되는 겁니다. 가설 1에 대한 검정 부분입니다. 아까 가설 1이 수출량이 늘어나면 품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선박용 압축 저마식 엔진은 제외하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선박용 부품의 수출량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3년도에 갑자기 쭉 늘어납니다. 쭉 늘어나고 조금씩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지금 줄어드는 이 부분 19년도 이 부분과 13년도 이 사이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미미한 반면에 지금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굉장히 품질 변화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수출량이 다시 줄어든 거의 변화가 없는 이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이 부분에서는 다시 값이 중간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값으로 여기와 여기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 저마신 엔진과 부품은 논의에서 제외하고요. 선박용 부품은 2013년 이후에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했던 이 부분. 그래서 2013년부터 19년도까지 일종의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수출량과 품질 변화가 일정 정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설 2번 검정입니다. 국내 수주 잔량과 품질 변화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역의 관계, 음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썼던 보고서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수주 척수,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수주 척수 변화고요.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의 공급액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그래프의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피크를 찍는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약 2년의 시차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흐름을 보시면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동일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조선 산업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조선 기자재로 미치는데 대략 1년에서 2년, 통상적으로 2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수주 잔량을 구성하고 있는 선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년에서 2년이고 주로 2년으로 보시는 게 아마 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즉 수주량의 변화는 2년 후에 조선기자재 산업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의 분석 대상이 가설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국내 수주 잔량은 수주 잔량의 시차 2를 주게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격차, 이 시차를 없애줄 필요가 있어서 오더북에 수주 잔량이 2년의 시차를 두게 되고요.
선박용 부품의 13년도부터 19년도, 22년도까지의 변화를 보시면 국내 수주 잔량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19년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정적이고요. 값이. 이 상태에서 쭉 내려가는데 반해서 수출품의 품질 변화, 국내 선박용 부품의 수출품의 장기 추세, 품질 변화의 장기 추세는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품질 변화는 장기 상향 추세를 보이는데 국내 수주 잔량이 장기 하향 추세, 이걸 보이는 19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안정적인 이 값, 그렇다라고 하면 분석 대상이 되는 19년, 여기까지를 끊어서 보시면 선박용 부품의 수출품의 품질 변화는 장기 우상향을 하는 걸로 정확하게 음의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이 수주 잔량의 안정성, 그리고 선박용 부품 수출품의 품질 변화도 같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인데, 이거 아직 다 정리된 결론은 아니고요. 이건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내용들이고, 그러면 과연 이 문제, 이 분석 결과의 문제, 선박용 부품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 부분에서 우리의 품질 변화가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좀 더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가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주 잔량이 낮아지면 조선기자재의 고품질 조선기자재가 수출로 판로를 바꿀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이 가설, 이게 어찌됐든 증명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펴야 될 것인가?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국내 수주 잔량 감소와 함께 조선기자재의 수출량이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에 국내 수주량이 최대치 대비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증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2019년 이후에 조선기자재 산업 자체가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폐업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는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비스텝에 있는 이우평 박사님하고 둘이서 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부산 지역의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거고, 국내 수주 잔량이 축소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이 요구됩니다. 아까 앞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수주 잔량이 최대치를 찍은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쪽 뒷부분에도 이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뭐 도산을 하고 문을 많이 닫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최대 수주 잔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기자재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증가, 산업의 발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판로를 수출을 통해서 또 뚫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산업의 독자적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 연구를 보면 품질 향상이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굳이 이 연구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품질 향상이 이어지면 당연히 수입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증적으로 뭐 다양한 산업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의 수출품, 이 수출품의 품질 역시도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앞에서 가설 2번에서 보셨듯이 국내 수주 잔량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수주 잔량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서 여기 보셨듯이 수주 잔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출품의 품질 변화가 정확하게 음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정적이니까 수출품의 품질 변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일종의 균형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품질 향상이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의 품질을 충분히 지금 여기를 보시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충분히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의 안정화, 이 나름의 균형점인데, 그렇다면 이 틀을 깰 수 있는 어떤 뭔가 계기,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친환경 동력계가 아닌가. 친환경 동력계에서 품질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선기자재 품질에서 유의미한 상승과 함께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얘기고, 무턱대고 친환경 동력계에서 우리가 품질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각종 보완 자료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그 KR,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짚어본 건데, 저는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LNG, LPG, 메탄올, 이게 이제 대체 연료들에 관한 건데, 지금 보시면 LNG, 현재의 친환경 동력의 대세는 분명히 LNG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선단만 해도 지금 절대적이고요. 64.6%로. 나머지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지금 얘가 지금 배터리 하이브리드가 조금 높게 나오는데, 배터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터가 클락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배터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서 주로 포커싱을 하고 있는 장거리를 다니는 상선에는 이게 사실 어울리진 않습니다. 배터리 문제는. 그렇다면 이걸 제외하고 보면 사실 대부분은 LNG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수주 잔량을 보시면 LNG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낮아지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 수치가 크게 의미 있는 변화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친환경 동력계는 분명히 LNG가 중심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클락슨에서 작년 3월과 9월에 설문조사를 한 자료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2030년,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LNG가 대세입니다. 근데 2050년에는 과연 어떤 동력계가 대세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LNG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건 아까 그 KR 발표에서도 공학적인 문제에서도 짚었던 부분인데, LNG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규제 대응이 굉장히 힘듭니다. 대안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낮아지고 2050년이 됐을 때 이 부분, 암모니아와 메탄올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건 22년 3월에 했던 조사에서는 수소가 거의 장기적 대안으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는데, 같은 연도 9월에 했던 조사에서는 암모니아와 메탄올이 수소보다도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친환경 동력계 기술 개발의 중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수소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인 대안으로서는 암모니아와 메탄올이 조금 더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수주 잔량입니다. 대체 연료에 대한 수주 잔량인데, 그 앞전 시간에 그 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암모니아 선박이 뭐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에서 암모니아는 이미 수주 잔량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클라슨 데이터상. 그리고 메탄올 부분은 전반적으로 암모니아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여기 메탄올 이런 부분을 보시면 메탄올 선박이 아직 기술적으로는 조금 덜 성숙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뒤로 많이 밀려 있고요.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현재까지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메탄올은 아직은 조금 멀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메탄올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품질의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동력계, 특히 암모니아와 메탄올을 장기 대안으로 보고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 수입 시장에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이 연구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품목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이건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한계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한계로 인해서 이 연구의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이 업계 관계자분들께, 이해관계자분들께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현재 주어진 데이터 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향후 과제로서 이 연구를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더 후속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수출품 품질 변화의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앞에서 보셨듯이 압축 저마식 엔진과 부분품의 품질 변화는 타 변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주 잔량하고 품질 변화가 연관이 있는 건 선박용 부품인데, 지금 압축 저마식 엔진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얘가 안 움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요건 되죠. 되고, 선박용 부품에서는 이거 원인,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물론 가설 검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조금 더 논리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걸 적었고요. 타 산업 분야, 특히 부품 산업, 아시다시피 조선기자재 산업은 조선 산업의 후방 산업입니다. 후방 산업이라는 얘기는 부품을 납품하는 산업이라는 얘기고, 장비 이런 것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는 있을 텐데, 타 산업 분야, 특히 부품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수출품의 품질 변화, 지금 제가 도출했었던 그 품질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품 산업의 품질 변화 연구 자료를 참고해서 부품 산업에서 나타나는 품질 변화의 양상, 원인, 이건 이제 일반적인 부품 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과 원인, 이런 것들이 과연 조선기자재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조선기자재 산업에서도 일반적인 부품 산업에서 나타나는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품질 변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해석에 기반해서 품질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지금 코트라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단편적으로 수출 증가만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수출 증가의 지금까지의 정책이라는 게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열리는 전시회 외국 바이어 초청,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미팅의 자리, 이런 거 정도에 사실은 그치고 있습니다. 그치고 있는데, 그러한 수출 지원 정책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여기 수출량을 보시면 이게 계속 여기 제자리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수주 잔량의 급격한 하락이 발 데가 없으니까 그냥 수출로 다 돌려버린 것 같고요. 국내 수주 잔량 하락을. 나머지 것들은 도대체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를 위한 정책 대안,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실질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어떤 건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는 이제 끝났고요. 장시간 좀 부족한 연구였는데, 그래도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좀 신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